이번 주식시장 차트 자체로는 안 좋았습니다. 쭉 밀려 내려왔죠. 밀려 내려왔는데 마지막 금요일장 지난주 아주 화려했죠. 근데 금요일날 그나마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올해가 2022년도에 재판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이 주식시장이 투심이 강해서 그게 언제 실현될지는 저도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작점이 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렇게 강한 돌파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여기서 조정 국면 이후에 강한 돌파가 없이 지금 세게 밑으로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경제 지표도 지금 약간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게 일시적인지는 또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되는데 어떤 분이 자꾸 경제 지표를 봐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그럼 계속 볼 거면 판단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이게 정확히 트렌드가 아래로 잡히려면 경제 지표가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의견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견은 똑같은데 2025년도가 2022년도 재판이 될 거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를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 지표의 바뀜이 중요하니까 그 경제 지표를 잘 봐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여하튼 그래서 일단은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이게 지금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추세적인 건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연준 푸시라고 하는 게 너무 잘 작동하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요. 글로벌 금리 터질 때까지는 사실은 기준금리를 내리면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기준금리를 내리면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았어요.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그게 심리적에도 그러니까 소비자들 심리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그게 가계소비나 이런 쪽에 영향이 갔거든요. 그리고 그거 이제 다른 경제 지표들에 영향을 미쳤는데 벤 버냉키 의장이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막 양적 완화를 대규모로 막 하고 QE, 2, 3,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런 걸 계속 진행하면서 연준이 뭔가 액션으로 금리를 낮추면 그 주식시장을 밀어올리는 형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실제로 다른 경제 지표들이 실제로 확연히 반응하는 그런 때가 돼야만 추세적으로 조정 국면이 완전히 완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계속 중요 경제 지표 중에서 요거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고요. 여하튼 요새 최근의 트렌드가 뭐가 좀 안 좋냐면 일단 이것부터 볼까요? 요번 주 들어서 여기 보면 이게 원자재 쪽, 에너지 쪽이잖아요. 이 에너지 쪽 가격들이 쭉 빠졌습니다. 이게 유가가 쭉 올라갔다가 갑자기 쭉 빠졌거든요. 최근에 보면 한 달간 한 3, 4% 빠졌고 올 들어서 다 빠졌죠. 그리고 이게 곡물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면 이 올해 들어서 괜찮았었거든요. 일정 부분. 그런데 갑자기 이번 주 들어서 곡물가들이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메탈 쪽이거든요. 귀금속도 있고 메탈도 있고. 그런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 괜찮았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강도가 약해지는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트렌드가 좀 이상하다. 유가는 70달러가 그 WTI 같은 경우 70달러가 깨졌고, 그래서 요새 트렌드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요거 보면 이게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의 PMI 지수가 나왔는데 서비스 업종, 그러니까 난 매니팩처링 PMI 지수인데 얘가 전달보다 들리긴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면 이전에 이렇게 높이 움직였었던, 그러니까 이게 50 이상이 확장 국면이거든요. 근데 확장 패턴하고 수축 패턴하고 경계선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요거가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이 그나마 이제 밑에서 빠졌던 걸 다시 들어올려서 괜찮긴 한데 얘도 보면 50이잖아요. 50.2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중국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또 세게 움직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중국의 중앙은행이나 뭐 행정부에서는 열심히 뭔가를 공산당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밑으로 꺼지는 거는 그나마 살짝 잡아주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위로 확 들어올리고 있냐 경제를 그렇지는 않다는 움직임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요게 대만 수출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하고요. 파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수출 금액이거든요. 달러 베이스 누적 금액일 겁니다. 이거. 달러 베이스 그 해당 월의 금액일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이렇게 파란 겁니다. 쭉 올라오다가 그러다가 밑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최근 2024년도에 괜찮았던 트렌드가 좀 식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수출 금액도 점진적으로 늘어나다가 지금 이 늘어나는 금액의 강도가 올해 들어서 좀 밑으로 빠진 것 같거든요.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거 수출 금액입니다. 파란색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이게 작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들어서 좀 괜찮아서 후반부에서 작년도도 좀 괜찮았는데 작년 후반, 중후반 넘어가면서 밑으로 깨지고 있거든요. 대만 같은 경우는 대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깨지고 있어요. 수출 금액 자체도 좀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래서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이게 대만하고 우리나라 본 이유는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반도체 수출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뭐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는 중요한 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경기 사이클에 대한 앞부분, 앞으로 일어날 경기 사이클에 대한 약간 선행 지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국가들을 유심히 수출 금액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요새 최근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국 지표거든요. 미국 지표 보면 이게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얘가. 그런데 마이너스로 진입했습니다. 2년 안에, 최근 2년 동안 이 마이너스로 진입한 적이 없습니다. 얘가. 그래서 이걸 좀만 상세하게 보면 이거거든요. 이 빨간 겁니다. 이게. 이거는 이제 실질입니다. 실질 데이터인데, 실질 개인 소비 지출 PC이거든요. 그게 1월 달에 여기 보시면 꺾였죠. 꺾였습니다. 확대해 볼까요? 예. 네. 이겁니다. 빨간 거. 이게 꺾였습니다. 아래로. 계속 이게 꺾인 적이 없었어요. 전월 대비. 계속 증가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꺾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연두색 있죠. 요게 그 리얼 리테일 세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일찍 나온 리얼 리테일 세일이 꺾였었거든요. 따라 꺾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요게 PC, 리얼 PC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얘가 작년 9월 이후로 보시면 숫자를 보면 3.18, 3.15, 3.159 살짝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3.13, 요번에 2.9대로 내려왔습니다. 이건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하반기 이후에 점점점 소비 트렌드도 다시 이제 살아나서 올라왔었거든요. 여기 이제 리얼 리테일 세일 보면 명확하게 움직이는데 이게 쭉 올라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게 밀고 올라왔다고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다시 작년 하반기 이후에 약간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불안한 이유는 예를 보면 이거 보면 이게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입니다. 이 이전에 사실 얘가 나왔거든요. 미시건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 미시건 심리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이게 그 전월 대비 거의 뭐 10% 전으로 급락했고 미래의 기대치도 그렇고요. 현재 상황도 그래요. 현재 상황은 아예 큰 폭으로 급락했습니다. 지금 이 두 개의 합산이 요건데 위에 거 얘도 10% 가까이 급락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컨퍼런스 보드입니다. 이거 뒤에 나온 건데 미시건이 먼저 나오고 얘가 다음 나왔는데 25일 날 나온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샤플리 드랍 샤플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미래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게 좀 불안정한 거로 지금 심리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들어온다는 어떤 그 신정부 들어옴 때문에 기대감이 높았던 게 확 튀었다가 아래로 다시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나 이런 것들을 막 대규모로 때리고 있고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 잡아서 추방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을 막 무작위로 막 해고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초반의 행정 태도가 소비자한테 강력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소매 판매나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지표가 움직이면 미국의 70%인 가계 소비를 담당하는 GDP의 70%를 담당하는 이 PC 개인 소비 지출에 이게 충격을 계속 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트렌드가 아래로 꺾이면서 이게 주가를 밀어내리는 밑으로 이제 짓는 오르는 주가를 이런 패턴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뉘앙스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직 하나가 빠진 게 뭐냐면 아직 고용 측면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고용 측면. 아직 이제 데이터가 나와봐야 되는데 그것도 고용 측면을 버티고 있긴 한데 고용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 심리지수 중에서 가계 말고 소상공인들 NFIB라고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이게 소상공인 단체인데 이 심리지수는 급등했었거든요. 얘는 아직 안 깨진 상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 밑에서 여기 바닥에서 들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여기 10월 달에 들리고 11월 달에 급등했죠.
그리고 12월 달에도 또 올라갔거든요. 1월 달 지표가 나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기 1월 달, 2월 달 지표가 나와 봐야 되긴 하겠지만, 2월 달 지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되고, 심리 지표 중에 크게 변화한 뒤에 트럼프 들어온다는 이슈로 안 깨진 건 얘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깨지면 이 미국의 그 고용 중에 소상공인들이 차지하는 그 고용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심리 좀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고용 지표를 잠깐 보면 이 데이터입니다. 제가 종합해서 보는 데이터 가끔 보여드리죠. 여기서 보면 일단은 최근 1년치 트렌드를 보면 얘가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거든요. 이게 4주 이동평균선입니다. 약간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게, 얘가 이제 바닥을 치고 다시 들리고 있고, 물론 전체 고용수는 아직 계속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이거는 지금 비농업 부분 근로자 수만 한 거고, 이거 이외에 그냥 뭐 자영업자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고용 지표는 있거든요. 이건 1월 달에 급등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보도상으로 놓고 보면 그 인구와 관련된 조정 때문에 급등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거는 약간 노이즈인 것 같고, 최근 트렌드는 보면 여기 이게 전월 대비 증감률, 여기 보라색, 여기 약간 옅은 그레이색, 여기 있는 요 연두색이요. 요게 이제 이 세 가지가 전월 대비 증감 실제로 늘어난 숫자거든요. 요 트렌드가 아랫방으로 붙는 그런 패턴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지표가 지금 아직 안 꺾이고 있는데, 이게 꺾여야만, 꺾인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아래로 제로로 뚫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뚫고 내려오면 경기가 수축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전체 고용자 수가 정점을 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얘가 정점을 안 친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이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용은. 근데 이게 이제 앞에서 봤던 소비 심리나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게 이제 개인 소비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이런 쪽에서 충격을 받으면 고용 지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중에 이제 PMI가 있잖아요. 제조업 혹은 뭐 서비스업자들의 구매 관리하는 분들한테 물은 그 서베이 조사에서도 처음으로 여기 보시면 미국의 서비스업종 속보치 S&P 글로벌에서 내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서비스가 수축 국면으로 빠졌습니다. 아직 ISM 제조업 지수는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5일인가 아마 그쯤 나올 거예요. 그걸 봐야 되겠지만 얘도 서비스 업종이 지금 수축 국면에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갔습니다. 서비스업이 툭툭툭 아래로.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이 잘 버티고 있었는데, 나홀로 호황을 계속 잘 보이고 있었는데, 이게 끝물로 이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고, 그 끝물에 아주 세차게 기름을 부은 게, 찬물을 끼얹는 게, 그게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관세, 그 다음에 그 불법 임자 추방, 그리고 공무원들 막 해고, 요 세 가지가 강렬하게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에. 주식시장을 잠깐 들여다보면, 이 주식시장 지금 이 S&P 500 지수거든요. 얘가 기술주입니다. XLK, 요게 기술주 그 ETF거든요. 그런데 얘가 S&P 500 지수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여요. 패턴이 지금 보면. 근데 기술주 말고 경기민감주를 보면, 경기민감주는 이미 정점을 쳤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이미 정점을 치고 추세적으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경기민감주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냉장고, 세탁기, TV 뭐 이런 것처럼 좀 고가의 제품들이 포함된 것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주가가 밀린다는 얘기는 그쪽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런 최종재들이 안 팔린다는 얘기는 두 가지죠. 소비자들이 그런 최종재를 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거고, 또 최종재가 안 팔리면 중간재나 소재나 이런 것들이, 중간재나 소재나 이런 것들이 추가 주문이 안 일어날 거예요. 최종재가 팔려야만 그걸 갖다가 이제 최종재를 만들 거니까. 그래서 이게 경기민감주가 흔들린다는 거는 조금 안 좋은 겁니다. 그럼 뭐 너무 헷갈리니까 이거 지워버리고, 또 다른 걸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하드웨어가 깨지고, AI 하드웨어가 깨지고, 엔비디아입니다. 하드웨어가 깨지고 소프트웨어가 올라오는 것 같다, 방향이 약간 바뀐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여기 돌파 시도를 했는데 강렬하게 다시 돌파를 하고 쭉 타지를 못하고 있고 지금 머리를 두들겨 맞고 내려오고 있고요. 요 시기에 메타는 쭉 꾸준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타가 AI의 소프트라면 엔비디아는 AI 하드웨어 쪽의 대장이잖아요. 물론 메타 이외에 구글만 하나 더 볼까요? 이 구글입니다. 얘가 구글인데 현재 대장은 이 메타가 하고 있어요. 근데 메타가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간 이유는 이게 그 딥시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플은 자체 OS를 가지고 있고요. 안드로이드는 개방형 OS라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쓰는 OS가 안드로이드예요. 그 다음에 애플은 애플사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AI 쪽에서는 너도 나도 다 쓰도록 액션을 취하고 있는 쪽이 메타거든요. 그래서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챗GPT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체적으로 자기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애들이고, 메타는 안드로이드처럼 너도 나도 다 갖다 써라 이런 건데 딥시크가 그런 형태의 유형으로 막 배포하면서 메타가 더 강렬하게 주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떨어지는 강도를 보면 구글은 아예 힘을 쭉 잃고 있고요. 메타가 그나마 그 힘을 따라서 더 밀고 올렸는데, 구글은 깨지고 있는데 메타는 여기서 밀고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강렬하게 밑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번 조정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주식시장, 그러니까 2023년도 중후반 이후에 주식시장을 강렬하게 밀고 올라왔던 건 AI거든요. 근데 AI도 지금 모멘텀이 깨지고 있는 거 아니야? 특히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 실적 발표가 기대치보다 좋게 나왔지만 주가는 반짝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다시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AI 사이클도 식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주가를 가장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던 섹터였는데 AI가 얘도 식어가고, 거기에다가 이 지표들이 안 좋아지면 소비자 심리지수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소매 지출,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도 안 좋아지고,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이 주가가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지금 강력하게 붕괴되겠느냐, 이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붕괴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큰 이슈가 터질 게 있느냐, 터질 건 없죠. 뭐 예를 들면 예전처럼 뭐 베어스턴스 문제가 생긴다거나 리먼이 파산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상업부동산에서 단기간에 터질 게 있느냐,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추세적으로 상승했던 경기의 확장 국면이 이제 정점을 치고 수축 국면으로 터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어서 강렬하게 밀어 올라갔던 국채마저도 아래로 굉장히 세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경기 수축에 빠지면 국채 가격들이 아래로 내려올 거다, 이 얘기를 드린 적은 있을 겁니다. 이 미국 국채 10년물인데 10년물이 보시면 치고 나서 내려왔다가 아주 세차게 빠지고 있죠. 이 주가가 빠지면서 10년물이 같이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관세 압력들이 있긴 한데, 과거에 트럼프 일기 때 관세를 대규모로 때렸지만 그게 물가를 상당히 끌어올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사실은 물가가 안 올라서 디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던 때였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른 건 맞습니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이 그 수요 위축, 미국 가계 수요 위축으로 인한 그 수요 감소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우리가 우려한 것만큼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주가의 아랫방향으로 강렬하게 밀리면 이 국채도 역시 아랫방향으로 강렬하게 밀리게 될 겁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안전자산 쪽으로 주식의 자금이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국채가 그중에 대안적으로 저는 포함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거를 대안할 수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움직임이 주가하고 똑같습니다. 그 얘기 계속 드리잖아요. 일단 이 국채를 제가 뺄게요. 국채를 빼고 나면 이게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추세를 좀 바꾸면, 왼쪽으로 축을 바꾸면 밀리죠. 예전에 한번 분석해 드린 적이 있는데, 주가만 올라간 적은 있지만 비트코인만 올라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는데 비트코인이 그걸 받치고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비트코인으로 대체가 안 되면 그러면 따라가야 될 게 골드거든요. 금으로 가야 되는데
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최근 트렌드가 주가와 같이 꺾였죠,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주가가 강렬하게 밀리면 골드가 받쳐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 골드가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골드가 이렇게 밀린다는 얘기는 주가 강렬히 깨질 때 이게 대안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얘가 대안책으로 일시적으로 버틸 수는 있지만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가면 금 투자가 주식으로 다시 회귀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빠진 상황에서 주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싸진 거죠. 그 상황에서 주식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거예요. 그리고 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올랐는지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이게 많이 오른 건 맞는데 뭐 그렇다고 못 오르는 것 안 오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 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는 매크로트렌드.net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는 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보는데, 금은 사실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화폐하고의 교환 가치만 존재하거든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원자재예요. 원자재 같은 것들은 다 화폐하고의 교환 가치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을 적용해서 화폐 가치하고 맞물려서 이 자산의 사이클을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얘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이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건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 그러니까 이 금 사이클의 상단부에 있는 게 맞아요. 물론 뭐 얘기할 때 보면 중국이 대금으로 금을 계속 매집해서 금값을 밀어올린다, 이 얘기는 여기서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금을 혹시 분석할 시기가 되면 그때 한번 해드리고, 그거는 부분적인 거지 전체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은 최근 트렌드가, 물론 그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의 금 수요가 일정 부분 많아진 건 맞거든요. 근데 미친 듯이 올라가는 패턴은 아닙니다. 그게 금 수요는 뭐 투자 수요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앙은행 수요도 있고요. 그거 말고 가장 큰 게 이제 기금속과 관련된 수요거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또 뭐 여타의 수요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움직이는데, 중앙은행의 수요가 많아진 건 맞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근데 그럼 그것만 가지고 금값이 미친 듯이 올라간다고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금이. 가치 사이클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금이 일정 부분 이제 이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이 금에서 이탈해서 주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장이 혼돈스러운데, 지금 혼돈스러운 안에서 가장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건 사실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은 경제를 바탕으로 바닥에다 두고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 경제가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약간 삐끄덕거리는 것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다시 살아나서 올라가주면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마음에 걸리는 얘기인데, 관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규모로 자금이 모이면 그걸 가지고 뭐 가구당 5,000달러요? 막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자금으로 쥐어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액션이 또 취해지면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를 다시 들어올릴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또 혼돈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지금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고, 그거 이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의 트렌드를 간다면 제 생각에는 미국 경제가 좀 식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